초대형 허리케인 헐린으로 1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아담스 뉴욕시장이 튀르키예 측으로부터의 뇌물 수수 혐의는 근거 없다며 오늘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뉴욕시 렌트 안정아파트 렌트비 인상이 내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브루클린 덤버의 브루클린 브릿지파크에서 네 번째 뼈 조각이 발견됐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단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월요일 티켓이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초대형 허리케인 헐린으로 100명 이상이 사망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내로 재난 지역을 방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말 동안 허리케인 헐린으로 영향받은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들과 대화를 나눴다며 이번 허리케인으로 인한 피해가 압도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재난 피해가 복구되기까지 행정부가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필요하다면 연방의회 특별회기를 요청해 재난 지원을 위한 추가 예산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30일 오전까지 노스캐롤라이나주 38명, 사우스캐롤라이나 28명, 조지아 25명, 플로리다 13명 등을 비롯해 테네시와 버지니아 포함 6개 주에서 허리케인 후속 폭풍으로 인한 사망자가 이어졌습니다. 또 600건 이상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허리케인 헐린은 지난 26일 최고 시속 140마일의 4등급 허리케인으로 플로리다에 상륙해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버지니아 등을 핥혔습니다. 허리케인이 동반한 폭풍으로 도로가 침수되거나 유실되고 수도와 전기 시스템이 손상되는 등 막대한 물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오늘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가장 무거운 혐의인 튀르키예 측으로부터의 뇌물 수수 혐의가 전혀 근거 없다며 이에 대한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아담스 시장 측 변호인은 오늘 아침 8시쯤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기소장에 적시된 혐의 중 5번째 혐의, 즉 튀르키예 측으로부터의 뇌물 수수 혐의는 허위이므로 이를 즉각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담스 시장 측은 기각 요청서에서 튀르키예 측의 뇌물을 받고 뉴욕시 소방국장에게 압력을 행사, 적절한 소방검사 없이 튀르키예 총영사관 건물을 준공 승인을 받게 해줬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아담스 시장은 2021년 9월 당시 뉴욕시장이 아니라 브루클린 보로장이었으며 당시 뉴욕시 소방국장에게 3차례 아주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공적인 행위는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담스 시장 측은 검찰 공소장에도 적시되어 있는 브루클린 보로장은 뉴욕시 관련 법규에 따라 오로지 브루클린 보로관 내에서만 행정적 권한이 있으며 다른 보로는 물론 뉴욕시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소방국은 뉴욕시장 직속 부서이며 아담스 보로장이 뇌물을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소방검사를 면하게 해줬다는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담스 시장 측은 공직자의 뇌물 수수는 뇌물을 받은 뒤 그 대가로 공직을 활용, 특기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아담스 시장은 이 같은 대가성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아담스 시장 측은 연방검찰도 기소장에서 대가성 공적 행위를 명백히 밝히지 못했고 관련 혐의 주장은 너무나 모호하고 광범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본방송이 아담스 시장 기소 관련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연방검찰은 지난해 11월 수사 개시 이후 이미 지난 4월 17일 아담스 기소를 위한 연방 대배심을 소집, 약 5개월간 배심원들에게 관련 증인과 증거들을 제시하고 기소 결정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시 렌트 안정아파트의 렌트비 인상이 내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렌트 안정 가이드라인 위원회는 세입자와 활동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일부터 1년 계약 시 최대 2.75%, 2년 계약 시 최대 5.25%를 올리는 방안을 채택,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입자들은 임금 정체, 비싼 보험료 등 임차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렌트비 인상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또한 같은 이유로 렌트비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 수도세 등 각종 운영비 증가로 렌트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반발했습니다. RGB는 예비 표결 전 2024 렌트 안정아파트 운영비 지수 보고서를 인용해 전년 대비 뉴욕시 렌트 안정아파트의 보험료 21.7%, 난방비의 천연가스, 전기 등 유틸리티 1.3% 상승 등 각종 운영비가 증가해 렌트 안정아파트의 렌트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편 렌트 안정화 아파트 거주민의 45.5%가 최소 자신의 임금 30%를 렌트비로, 27.2%가 임금의 절반을 렌트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회는 2022년 1년 계약 시 3.25%, 23년에는 3% 인상을 표결에 붙인 바 있습니다. 백수 생신을 맞은 한미충효회 임형빈 회장은 남은 인생도 한인사회를 위해 헌신 봉사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미충효회 주관으로 29일 플러싱 디모스 연회장에서 임형빈 회장 백수생신 축하 예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200여 명이 참석해 임 회장의 백수생신을 축하했습니다. 1925년 9월생인 임 회장은 1981년 미국 이민 이래 플러싱 노인회부터 노인상조회, 한미충효회까지 여러 한인단체들을 설립해 한인사회의 기감이 되는 큰 단체로 성장시켜왔습니다. 임 회장은 이날 인사를 통해 장수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남은 인생도 한인사회를 위해 봉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얼마나 살릴지 모르지만 또 하나님한테 충성하고 또 우리 한인사회에 대해서도 계속 또 이렇게 헌신 봉사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날 행사에는 그레이스맹 영방 하원 의원과 존 리우 뉴욕주 상원 의원 등이 참석해 다양한 활동으로 헌신적인 사회활동을 펼쳐온 임 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맹 의원은 임 회장의 백수를 축하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편지도 전달했습니다. 또 김광석 뉴욕 한인 회장도 임 회장에게 큰 절을 올리며 임 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습니다. 이날 임 회장은 목동아와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을 부르며 참석한 손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브루클린 덤보의 브루클린 브릿지 파크에서 4번째 뼈 조각이 발견됐습니다. 목격자는 26일 이른 오후 47 워터스트리트 근처 제인스 캐러셀에서 뼈 조각을 발견한 후 911에 신고했습니다. NIPD에 따르면 발견된 뼈 조각은 유해로 추정되지만 아직 연령 검사 및 해부학적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두개골을 포함한 유골잔해가 같은 장소에서 각각 다른 날 발견됐습니다. 첫 번째는 8월 19일 NRC 파크의 회원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다음 날인 9일 신고자가 같은 장소에 다른 유해도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신고했고 조사 결과 인간 허벅지뼈를 포함한 다른 뼈도 발견됐습니다. 가장 최근 발견은 8월 31일으로 회전 목마 옆 돌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발견된 유해들 간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의회가 지와의 전쟁에서 새로운 일격으로 피임약을 이용한 쥐떼 개체수 줄이기 방법을 시도한다고 밝혔습니다. 27일 통과된 조례안에 따르면 뉴욕시는 앞으로 수개월 내에 콘트라페스트라는 이름의 설치류 피임약을 도시 곳곳에 설치해 쥐들이 먹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례안에는 월별 시범 계획을 평가할 때 담당 부서는 용기별로 쥐 피임약 양을 추적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방안은 과거 지약 살포를 통한 방법이 실패로 끝난 것에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지난 2월 갑작스레 사상을 떠난 뉴욕시 명물 수리부엉이 플라코의 부검 결과 쥐약을 섭취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쥐에 대한 여론이 악화한 바 있습니다. 동물권 보호 활동가들은 이번 새로운 방안이 아이들과 다른 동물들에게 끼치는 악영향도 줄일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쳤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시 보건 담당 부서는 수컷과 암컷 모두 불임으로 만드는 약을 소위 쥐 완화 구역에 사용할 예정이며 이 정책이 과거 어떤 방법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동남부 지역 항만노조가 내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기로 하면서 하루 최대 5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우려됩니다. 국제항만노동자협회는 내일부터 동부와 멕시코만 일대 30여 개 항만노조원 2만 5천여 명이 일제히 파업에 돌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항만노동자협회는 동남부 지역 일부 항만에서 사측인 미국 해양협회가 노조와 협의 없이 화물 자동 배차 등 일부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 노조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지난 6월부터 노사 협상을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미국 항만은 크게 서부와 동부로 나눠지며
로스앤젤레스 롱비치항을 중심으로 한 서부 항만노조는 지난 2014년 9개월간 파업을 벌였으나 동부 지역 항만노조의 파업은 1977년 이후 47년 만입니다. 특히 노조 프렌들리로 잘 알려진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에서의 노동자 표를 의식, 이번 건은 노사 간 단체 교섭에 관한 것이라며 개입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으며 이에 따라 노조의 입지는 더욱 강화됐습니다. 지난해 대선 재도전을 선언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노조표를 얻기 위해 자동차 노조의 파업에 동참, 피켓을 들고 직접 시위를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항만 노조 파업에 대해 JP모건은 수출입 화물 운송 중단 등으로 미국 경제에 하루 최대 50억 달러 연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옥스포드 이코노믹스도 일주일에 최소 45억 달러에서 최대 75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며 국내 총생산에도 충격이 있을 것이며 결국 최종 구매자인 소비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만약 일주일만 파업을 해서 물동량 수송이 중단된다면 이를 해소하는 데 최소 1개월 이상이 걸려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등 연중 최대 쇼핑 시즌에 또다시 공급망 대란이 우려됩니다. 그렉 에버트 텍사스 주지사가 자신이 뉴욕시로 난민버스를 보낸 것은 아담스 시장이 난민을 받아들인다고 큰 소리를 치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그렉 에버트 주지사는 뉴욕 포스트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나는 애당초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의 난민 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워싱턴 DC에만 난민버스를 보낼 생각이었다. 하지만 아담스 시장이 나를 비판하고 난민버스를 뉴욕시로 보내라고 큰 소리를 쳤다. 그래서 내가 뉴욕시에도 난민을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텍사스주는 2022년 이후 약 12만 명에 달하는 난민들을 이른바 난민 보호도시를 자처하는 도시로 보냈으며 이 난민 버스편으로 뉴욕시에도 최소 4만 5천 명 이상이 유입된 상황입니다. 그렉 에버트 주지사가 처음으로 뉴욕시로 난민버스를 보낸 것은 지난해 8월 초이며 그 뒤 워싱턴 DC와 뉴욕시 외에도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덴버로도 난민버스를 보냈습니다. 뉴욕시는 텍사스주가 난민 보호도시로 보낸 난민 12만 명 중 약 40% 이상, 또 전체 난민 21만 명 중 20% 이상이 몰려들면서 전국 최대 난민 도시가 됐고 뉴욕시의 난민 예산이 바닥나고 파산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에버트 주지사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아담스 측 인사들은 에버트 주지사가 난민의 이권 문제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세우기 위한 볼모로 악용했다, 자신이 정치적으로 유명해지는 수단으로 삼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아담스 측은 또 명백한 것은 뉴욕시가 난민들의 인권을 지켰으며 1년 전 난민 문제로 혼란스러웠지만 이제는 관련 업무가 한층 더 매끄러워지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어제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한다면 그에 따른 악영향은 심각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어제 자신의 홈그라운드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를 방문, 대규모 선거자금 모금 파티를 열고 우리는 미국 국민에게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지 않는 오래되고 낡은 녹음 테이프만 반복해서 듣고 있다며 트럼프를 비판했습니다. 해리스는 이번 대선이 과거로 회귀하려는 트럼프와 미래로 전진하려는 자신과의 싸움이라며 이제는 책장을 넘겨야 한다. 미국은 희망적인 새 세대 리더십과 새로운 길을 갈 준비가 돼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해리스는 미국민이 새로운 길을 원하는 것이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과 무당층이 우리를 지지하는 이유이며 그들은 모든 미국 국민을 위해 일하는 대통령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 트럼프에게 밀린다는 여론의 의식, 자신의 경제 공약이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현실적 대책임을 강조했습니다. 해리스는 기회의 경제로 표현되는 자신의 경제 정책에 대해 미국 최고 경제학자들이 내 계획을 검토하고 트럼프의 공약과 비교했다. 골드만삭스는 내 계획이 경제를 성장시키는 반면 트럼프 공약은 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을 공산주의자로 몰아세우는 것에 대해 나는 독실한 공직자이며 자본주의자라고 반박하고 이번 대선은 박빙이며 나는 약자라고 주장, 약자를 지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날 선거자금 모금 파티에는 스티비 원더, 제시카 알바 등 헐리우드의 유명 배우, 가수 등이 대거 참석, 적극적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은 정신장애를 겪고 있으며 태어날 때부터 그런 상태였다며 원색적인 인신공격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핵심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주 1위에서 유세를 갖고 삐뚤어진 바이든은 정신장애를 갖게 됐다, 슬프다고 말한 뒤 해리스도 비슷한 증세를 갖고 있다며 비이성적 발언을 늘어놨습니다. 트럼프는 해리스도 솔직히 그런 정신 상태에서 태어났다고 믿는다. 카말라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 뭔지 모르지만 분명히 나사가 빠진 게 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알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28일 위스콘신주 유세에서도 정신적으로 손상이 있고 정신장애를 갖고 있다고 근거 없는 인신공격을 퍼부었고, 이에 대해 일부 공화당 인사마저도 트럼프를 비판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공화당 내부의 이 같은 지적도 무시하고 도발적인 인신공격만 늘어났고, 이 같은 공격을 통해 자신에 대한 열렬한 지지층만 안고 가겠다는 을중을 내비친 셈입니다. 트럼프는 해리스에 대해 멍청하다, 약하다, 끔찍하다 등의 비난을 퍼붓고 있으며, 이 같은 비난 대부분이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이번 대선은 정상적 사고를 하는 사람 대 비정상적 사고를 하는 사람의 대결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유세가 열린 이리 카운티는 이곳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대선에서 승리하는 경우가 많아 이른바 대선 향방을 제시하는 곳으로 유명하며, 트럼프가 이곳에서 유세를 한 것은 이곳의 판세가 불리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대통령 선거 관련 규칙 등에 대해 미 전역에서 계속 무더기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대선 패배 시 불복을 위한 입지구축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공화당 및 공화당 관련 단체들이 올해 미 전역에서 90여 건에 달하는 대통령 선거 관련 소송을 제기했으며, 최근 들어 투표 관련 절차나 관행에 대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민주당이 운영하는 선거소송 추적 플랫폼 데모크러시 다킷도 트럼프 측의 대선 관련 소송이 지난 2020년 대선 때보다 3배 이상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트럼프와 공화당 측의 소송은 대선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합주와 핵심 카운티에 집중됐으며, 민주당 성향의 유권자의 자격을 박탈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유권자들의 투표 접근성 확대를 위해 다양한 대체 투표를 인정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일부 주들도 유권자 권리를 위해 이를 받아들이자 위헌이라며 우편 투표 등을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공화당 측의 이 같은 소송은 너무 늦게 제기됐거나 근거가 없는 허위 주장이므로 실제 재판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소송의 목적은 재판 승리가 아니라 대선 불복 명분 쌓기라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실익 없는 공화당 소송은 다른 목적이 있으며, 그 목적은 투표 후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으며, 추후 불복을 위해 하나하나 논리를 가다듬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의 올해 상승률이 1997년 이래 17년 만에 최대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S&P 500 지수 상승률은 20.3%에 달했으며, 이 같은 올해 첫 3분기 상승률은 지난 1997년 27.9% 이래 가장 높은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최근 3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며 3분기에만 5.1% 올랐고, 지수 소속 종목의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50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특히 매년 9월은 주요 기업들의 결산이 맞물리는 시점이어서 1년 중 최악의 성적을 보여왔지만, 올해 9월은 이례적으로 전달의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투자자들은 대통령 선거에 따른 불확실성과 연준의 통화정책 변경,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10월에도 상승 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중심의 나스닥도 최근 주춤한 모습을 보이지만 상승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는 3분기 들어 1.7% 상승에 그쳤지만, 연준의 금리 인하로 경제 연착륙 기대와 함께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골드만삭스는 헤지펀드들이 IT주 상승의 하락보다 3배 이상 많은 베팅을 하고 있다며 4분기에 다시 빅테크와 반도체주가 장을 이끌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주 최대 한인은행에서 이제 아시아계를 대표하는 은행으로 도약하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Bankers, Experts, Neighbors 뱅크 오브 호프가 지원합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병력 의무 기피로 22년 동안 한국 입국이 금지된 LA 거주 인기가수 유승준이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또다시 F4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 한국 정부가 해도 너무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19일 부인 로잘린 여사를 먼저 떠나보냈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내일 100세 생일을 맞이하며 미국 역대 대통령 중 최장수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난 27일 롱아일랜드 바빌론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된 37살 남성이 수갑을 풀고 경찰 순찰차를 훔쳐 달아나다 다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글로벌 여행 사이트 북리트릿닷컴 조사 결과 올해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에 뉴욕시가 선정됐으며, 센트럴파크 등 뉴욕 시내 7개 관광명소가 미국 20대 명소에 포함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올해 상반기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꺾였을 때
AI 열풍에 힘입어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세븐 등 대형 기술주가 미국 증시를 견인했으며 3분기에는 AI 성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다른 업종으로 상승세가 이전됐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 종목을 살펴보면 전력 등 유틸리티 업종이 AI 바통을 이어받으며 18%나 급상승, 업종별 상승률 1위에 올랐습니다. 뉴욕주 법원이 지난 6월 맨해튼 교통 혼잡세 시행을 무기보류한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주지사 측의 요청을 불허했습니다. 이에 따라 혼잡세 시행 요구 소송이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한인 민권운동에 큰 액을 그은 1970년대 이철수 씨 구명운동을 다룬 다큐멘터리 프리철수리가 미 방송계 최고 권위상인 에미상을 수상했습니다. LG전자는 지난 27일 뉴저지주에 위치한 러커스대 미식축구팀 홈경기에서 라이프 스굿 이벤트를 펼쳤습니다. LG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삶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로 담대한 도전을 이어가자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9도, 최저 기온은 58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53분, 해 지는 시간은 6시 37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9월 30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